과학기술인협의회 정면 회장 양성입니다. 오늘 바쁘신데도 많이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연총이라고 하는 이 조직은 출연연이 시대의 흐름에 좀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출연연이 국가 핵심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연구 현장의 분위기라든가 환경, 제도 개선 이런 쪽에 많은 역할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총이 지금 현재 과기 현안에 대해서 정부에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기대만큼 그렇게 혁신이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과학기술인들은 스스로 빠르게 변화하는 이 국가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가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위한 출연연의 연구문화 확산에 대한 토론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그 현장의 연구하는 현장의 전문가라든가 정책 전문가 이런 분들을 모시고 오늘 토론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여러 좋은 의견들이 나와서 과학기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모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재 출연연이 직면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사실 연총 우리 회원들이 힘을 모아서 한 목소리를 좀 내어야 하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연구 종사자가 존중받고 대우받을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가 먼저 변해보기를 저는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 오셨네요. 그래서 바쁘신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발표 내용이 알차게 될 텐데 좀 전까지 습관하느라 최선을 다했습니다. 잠깐 사라졌지만 서브 제목은 드렸던 거에서 제가 늘 생각하고 저에게 어떤 분이 토론하다가 주었던 서브 제목이 있습니다. Deep change or slow death. 깊은 변화가 아니면 고만고만한 변화를 여러 번 반복한다. 실질적인 변화는 없이 천천히 추적할 거다. 사실 이것이 그 출연연의 개혁 관련해서 많은 논의를 하다가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외부의 그 기관들, 기업들, 우리나라 사회 전체가 관료화된 게 출연연과 주변 공공기관만 아니라 기업도 마찬가지지만 기업에서도 강조가 되는 게 바로 그 슬로건입니다. Deep change or slow death. 기업도 잘 안 합니다. 바꾸려고 해도 안 된다. 왜 이런지 모르겠다. 그래서 오히려 저희가 열띠게 자기 변화를 위해서 토론하는 걸 보고는 이렇게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잘 안 될 걸 생각하면서도 끝까지 변화하려고 토론하는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많이 그렇다고 그 기업에 관계되기 때문에 계속 출연연 내부 자체 변화를 토론하는 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고 그렇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브 제목 오늘을 관통하는 것은 Deep change와 slow death입니다. 어떻게 하면 깊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 고만고만한 변화가 아니라 출연연 자체 개혁에 대한 우리 스스로도 많은 시도를 했고 오늘도 인용이 되겠지만 16년부터 출발이 자체 개혁 안 되고 있었지만 죄송합니다만 관계되신 분들한테 어느 누구도 그걸 통해서 실질적인 딥 체인지가 일어나리라고 예상할까?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차트에서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어떠하든 우리가 깊은 변화를 하자가 아니라 깊은 변화를 하려면 뭐부터 필요한가? 거꾸로 더 근본으로 들어간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연총 회장님께서도 연총의 존재감마저 사실은 외부에서 어떤 우리의 그 요구를 깊이 있게 들어주지 않는데 외부가 출연료를 바라보는 문제도 있지만 우리가 의제 설정 자체를 깊이 있게 못한 문제도에서도 뭔가 열쇠를 찾지 않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서도 같이 출발을 했고요. 이걸 가져온 거는 작년 이맘때 과기부가 출연연 개혁 방향을 제시한 겁니다. 방향은 굉장히 좋죠. 문재인 정부에서는 예전에 얘기했지만 항상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저기로 갑니다. 이게 얼마나 많이 반복되고 이해하기 쉬운지는 모두가 이해하시고 하지만 저런 슬로건을 내두고 아무리 해도 뭔가 바뀐다라는 느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저런 변화 자체를 외부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더 좋은 아젠다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생각해 보십시오.
서브 제목으로 두 가지가 더 있는데요. 딥 체인지에 방해되는 게 저는 요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스톱 터미네이팅 클리셰라는 게 있는데 사유를 중단하게 하는 뻔한 클리셰입니다. 예를 들면 기승전 완료주의다. 완료들은 또 기승전 현장의 연구자들의 의식이 문제야. 이 모든 것들이 스톱 터미네이팅 클리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저걸 넘어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출연연의 자율자치 역량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자유가 책임입니다. 자율이라는 게 중요하죠. 그게 한꺼번에 되는 게 아니라 진화적인 개념이죠. 그래서 그 진화적인 개념을 어떻게 개인들의 사명감이나 이런 거에 호소하지 않고 조직화하고 만들어 구조화할 것인가, 이거에 관계된 민주주의 시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행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업을 그렇게 말을 네. 그래서 업이 진행관념인데 그래서 한국 사회를 향한 경고는 이미 여기 오신 분들은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게 출연연을 뭔가 예산 확장될 줄 알았더니 출연연이 지역구 분원 만드는 의원들의 창구가 되었다. 그래서 2000년 이후에 56개나 분원이 만들어졌다는 이 기가 막힌 기사를 오늘 패널에 오신 홍성주 박사님이 잘 짚어내 주셨죠. 하지만 아무 바뀐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알파고 분도 많이 알고 있죠. 일조 갑자기 문제가 되니까 하지만 요걸 정부 비판의 근거로 많이 사용하지만 이것도 거꾸로 보자는 거죠. 소프트웨어 클리셰를 넘어서서 정부의 그런 면을 사실은 우리 정부는 단기적으로 어떤 일이 생기면 빠르게 대응하는데 진화가 잘 되어 있다라고 적극적인 모습이라고 박수 쳐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왜 그 모습을 보면서 비판만 하지? 우리가 변화 동향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디렉션에 합의점을 만들지 못하고 이건 미세먼지나 12년 전에 태양광대나 11년 전이죠. 모든가 정부가 돈을 들고 예산을 들고 흔들면 거기 가서 우리 기관 겁니다라고 주장하는데 머물러 있다. 우리는 왜 우리 스스로 결집된 어떠한 방향성과 아이디어를 만들지 못합니까? 그런 문제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어떠한 정부는 이런 형태로 움직이고 자기는 이렇게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류에 따라서 급조되는 부채 경쟁이나 일단 예산 확대 경쟁은 바꾸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거는 미래생산 동력 19개 사업에 대한 비판이지만 이것도 핵심 비판이죠. 이전과는 큰 게 다른 게 없다. 이런 비판들이 있고 ADL 보고서에서 지적한 7가지 구조적인 문제도 대부분 정부가 관계됐고 하지만 기승전 정부는 안 바뀌고 연구회를 통합하는 거로 끝났죠. 출연을 통합해서 가까이 여기까지 갔었고 국가연구 기반의 어떤 이론적인 기본으로 보시면 나눠드린 기본적인 이론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런 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이 문제를 풀는 것이죠. 많은 토론회가 있습니다. 여기 그림에는 여기 저도 있습니다. 영광스럽게도 국회 가장 큰 토론회 때 가운데 김명자 총장이 참여하시는데 가서 딴지 놓고 왔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원래는 권위적인 인물이 마지막에 발언하게 되어 있는데 보통 이런 포맷에서는 아무 힘없는 사람이 마지막 발언할 때 딴지를 놨죠. 어떤 딴지를 놨죠? 이런 토론 100번 하면 뭐합니까? 이 토론에서 뭐가 남습니까? 이 질문을 드렸어요. 근데 김명자 총장님한테 찍혔죠. 왜냐하면 이 토론에 2주 전에도 똑같은 발언을 했거든요. 이 토론에서 뭐가 남습니까? 그때는 플로에서 던졌는데 이때는 여기 올라가서 우리가 소통하지만 정말 어떠한 가치를 더 찾아가기 위해서 논쟁적인 소통을 하는가? 이 질문을 던지고요. 그리고 논쟁적인 소통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서로 배웠고 다음에는 더 깊은 어떤 소통을 하자 하는 주제가 남았는가? 오늘 핵심 질문은 그거든요. 제가 이 발표하고 토론하는 걸 통해서 그게 남았을까? 제가 오늘 그 기대와 이 두려움이 소통이라는 게 진짜 이루어집니다. 자율이 되려면은 우리가 서로 다르게 생각하는 게 진짜 드러나서 그래서 안 되겠구나. 이게 우리가 같이 가야 되겠다는 방향이구나. 이런 게 만들어져야 자율이 될 텐데 항상 주어진 거를 방어하거나 어떤 주변적인 거겠지. 근데 이게 영국이나 리더십의 문제니까 부처의 리더십의 문제다. 부처 상위에 기재부에 맡겨놓고 알아서 나눠 드세요 하고 있는 더 큰 차원의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던져봅니다. 즉 공공의 논의의 장이 있지만 공공의 논의의 장은 상당히 위축되어 있습니다. 즉 정책 설계를 할 때 이정근 교수님이 어제 대전에 오셔서 개념 설계를 강조했지만 제가 문제 제기를 한 거는 정책 개념 설계를 합니까? 정책 개념 설계가 아니죠. 사전에 이 정책을 시도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지 개념 설계를 하지 않습니다. 급조해서 하죠. 그리고 급조해서 발표합니다. 그리고 급조해서 약속을 합니다. 몇 년까지 몇 프로. 숫자를 내죠. 그 숫자를 어떻게 검증할지를 성장률이든 취업률이든 아무 근거도 없이 일단 써냅니다. 예를 들면 당연히 뻔히 예상되는 실패가 있죠. 혁신 제품 공공구매 중소기업이 개발한 거를
강제했습니다. 할당을 했죠. 부처별로 10%, 123조에서 10%를 하세요 하니까 몇 년 지나서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부처에서 구매를 했는데 중소기업에서 만든 혁신 구매 제품 중에 가장 문제가 없을 제품, 즉 컴퓨터 데스크탑만 중소기업으로 갔습니다. 다른 국가 R&D 사업에서 하는 거는 퍼센티지에 거의 없죠. 왜? 공무원 잘못이 아니죠. 시스템 자체가 질적으로 활동해봤자 평가해주는 시스템도 없고 공정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공정성과 정책이 항상 반대로 가는 거지만 반대로 가지 않을 방법이 있죠. 어쨌든 정책 설계는 단순하게 10%라고 제시하니까 뻔히 예상된 실패가 뻔히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걸 또 고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책의 장에서 사실은 우리가 깊이 있게 문제를 생각하고 시스템적인 차원으로 접근하거나 비판하거나 논쟁하지 않는 것 자체. 논문을 쓸 때도 피어 리뷰가 필요한데 정책 설계는 왜 피어 리뷰를 하지 않을까? 이 자체의 질문 그런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회 함정이라고 썼지만 이거는 제가 가져온 게 아니라 2014년도에 OECD가 한국 R&D를 보니까 이 사람이 이상하다. R&D를 너무나 많이 투자하는데 효율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때 얘기했던 게 위원회의 함정이라는 표현입니다. 위원회 함정이 뭐냐면은 상설위원회도 아니고 그렇게 한시적으로 급조된 위원회에서 과제 선정을 아무 부정적으로 한다고 평가지표를 해봤자 위원회는 결국 상대가 믿을만한 거야. 결국 위원회에서 선정된 거는 대기업이 선정되고 해왔던 데가 선정되고 뻔한 과제가 선정이 된다는 위험 행태였고 그래서 이 딜레마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위임형 가야 되는데 위임을 하려니까 위임의 대상 주체가 유리적인가? 이 질문이 항상 있죠. 출연연의 위임을 하려고 했더니 출연연의 윤리적인가? 그리고 출연연이 윤리적이지 않았던 많은 문제를 언론에 또 들춰냅니다. 과거에 저 먼 곳에 있던 거 그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모든 문제가 같이 섞여 있는 거죠. 또 다른 기가 막힌 우리가 R&D 정책을 하는 분들 중에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고 보는 것 중에 하나가 파편화입니다. 과제 파편화가 아니라 부처가 파편화죠. 부처별로 다 같은 주제로 비슷한 주제로 나눠먹게 한다라고 보고 이 시스템의 구조적인 결함이 있는데 어쩔 수 없이 다부처 융합 사업 이걸 강조합니다. 다부처 융합 사업의 실제적인 모델을 개념화한 겁니다. 이거는 이제 알려드려도 상관이 없죠. 끝난 사업입니다. 고고도 장기체공 무인의 사업입니다. 국방부가 주관하고 미군현역 사업에서 최초로 400억 단위로 올랐었잖아요. 해당 사업은 분석이 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총괄주관 ADD는 국방부로부터 돈을 받고 거기에 들어가는 감지기 업체는 또 어떤 부처에서 받고 또 거기 들어가는 소재 업체는 산업부로 돈을 받고 따로따로 원래 가야 될 모델은 이 모델이죠. 여기에 여기 책임이 있는 만큼 이렇게 운영돼야 되는데 다부처 사업도 이렇게 운영되는 사례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한지붕 세 가족이죠. 모양은 가족처럼 묶여졌지만 세 가족이고 실질적으로 거버넌스가.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더니 한 고위 관료가 이 문제를 본인도 알고 있고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굉장히 스케일업을한 이런 형태의 사업을 시도했다. 그래서 제가 가슴이 뛰어서 얼마짜리 사업입니까? 1억짜리 사업. 그래서 역시 관료다구나.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1억짜리 사업을 3천만원짜리 뭐 이렇게 연구재단 통해서 하는 거, 학계에서 하는 거 통합해봤자 그건 전혀 스케일업을 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고 있다는 걸 명분은 살 수 있죠. 여기에 우리가 다 속고 있고 우리 스스로도 그렇죠. 그 관련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많은 문제 제기를 하고 계획을 얘기하지만 스케일업을 하는 것까지 필요합니다. 정책만 아니라 연구개발에 있어서도 어떤 개발을 한 다음에 경쟁력이 좀 더 커지는 확산지향적으로 생각을 하는 그 부분까지 우리가 하는 문화가 있다. 이걸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한국개발사체 시공발사를 이제 많은 분들한테 한국연이 칭찬도 받고 이러지만 발사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소통의 문제를 좀 생각해보자는 거지 다른 의도는 발사체 사업 자체가 굉장히 도전적이고 어려운 사업. 여기 그 많은 것 중에 심플하게 하면은 유상화적 하나를 올리기 위해서 이 많은 시스템이 몇십 초 동안 탄 다음에 바다에 버려집니다. 여기 문제 제기를 하고 문제의식을 갖고 앨런 머스크라는 사람이 아니 로켓 제어 장치가 다 있는데 연료를 조금만 더 남겨서 조금만 더 도전적으로 설계를 해서 이거 다시 회수하면 어떨까 그렇게 해서 시도한 시도 사례가 있습니다. 일단 그걸 보고 우리가 소통해서 인식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좀 클릭을 해주시면 다음에 좀 해야 되겠다. 최초의 시도입니다. 바다에 회수하는 시도. 이 시도가 언제 있었냐면은 약 3년 내지 4년 전에 있었죠.
최초 시도 사이고 끝까지 왔어요. 해상에 우인 선박에 온 다음에 자세를 잡으려고 하다가 쓰러지면서 터집니다. 그리고 1년인가 2년 있다가 성공해버려요. 저는 저 계획을 발표했을 때 한 10년은 걸리겠다 생각했더니 시도한 자체를 3, 4년 만에 시도했고 아이디어가 나왔다고 한 1, 2년 만에 리커버리해서 성공했습니다. 대단하죠. 기억의 속도가 그렇습니다. 제가 얘기하려는 것은 이 실패를 보았을 때 연구단지의 반응입니다. 저는 저 자체가 저렇게 빨리 시도된 걸 보고 너무나 놀랐습니다. 저까지라도 왔던 것 자체에 놀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연구단지의 한 대표분은 저걸 보면서 누구나 반가워하면서 하시면서 그거 보세요. 항공우주 개발이 얼마나 어려운지 몇십 년을 더 가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원로분 계신데 제가 그분 좋아하는 분이에요. 그분 잠깐만 일반적인 인식의 오류를 우리가 생각하는 관성이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소프트 터미네이팅 클리셰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 심의할 때 그건 관련된 문제. 그건 출연료는 충분하지 않아서 그건 PBS 때문이지. 완전 PBS 폐론자지만 그것만으로는 우리의 담론이 거기에 머문다면 우리가 담론을 주관할 주체가 되기가 어렵지 않은가. 그걸 얘기하고 도전적 연구 많이 얘기하지만 제가 좀 전에 느껴온 것도 도전적 연구 사례의 정책적인 시사점에 대해서 기사를 쓰다가 왔습니다. 이게 성공 사례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저는 처음에 성공 사례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기술개발 사업으로 성공했죠. 하지만 1,000억을 들어먹고 10년을 했는데 확산에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확산에 왜 성공 못했냐? 항변이 해서 그렇지. 이렇게 심플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요즘에 아티클을 쓰고 있어요. 예전에도 썼지만 지금은 5년 동안 정책 공부한 내공을 쌓아서 이론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어떠하든 이 사업의 가장 빛나는 과정 하나는 물론 제가 들어간 의사결정이긴 하지만 그래서 빛난다는 건 2년 만에 방향을 바꿉니다. 이거 안 되는 거 정말 너무 연구를 위한 꿈이었고 진짜되게 도전을 하자고 꿈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려면 벨이 60년 동안 반세기 동안 개발한 기술을 개발해야 될 뿐 아니라 벨도 안 갖고 있는 최신 기술까지 해야 나오는 도전적인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벨사는 처음에 기술 전수를 해주겠다 하다가 우리 내막을 알고는 떠납니다. 그러니까 해다가 우리 국제 공동에 의지하고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혼자 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떠나면서 너희들 백날 해봐라 못할 거다. 우리가 반세기 동안 그렇게 보냈습니다. 6년 만에 해냅니다. 그리고 벨의 경쟁사인 저는 시콜스키입니다. 시콜스키가 자기 돈으로 펀딩해서 미국에 전시하도록 하고 미국에 전시할 때 샀습니다. 그렇게 보면 성공이죠. 그리고 신문까지 났어요. 시콜스키가 한국의 코리안 리뷰고 어쩌고저쩌고 한다. 근데 국방부에 제안까지 했습니다. 시콜스키가 자기들이 만든 최신의 유인 헬기를 에스코트하는 유인 항공기가 필요한데 이거 아니면 전 세계에 이렇게 빠른 에스코트기가 없습니다. 해달라. 미국에서 일자죠. 근데 이걸 소식을 전하니까 카이라는 우리나라 대표 기업이 참여를 거부합니다. 기술 지원 받고 사업하기를 거부합니다. 왜 거부하느냐? 그 부장을 만나서 솔직한 얘기거든요. 당신 왜 거부하냐? 대한항공은 기술 지원 받아가는데 실질적인 뽀야고 1위 기업이 왜 기술 이전을 거부하냐 물어봤더니 국내에는 국방 무인기 사업이 넘쳐난다 지금 붐인데 이거 돈 주고 왜 받아가서 우리가 왜 불합실성이 있는 국방 무인기 개발이 넘쳐나요. 그것도 매칭 하나도 안 해도 돼요. 그게 솔직한 이유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면 당신이 들고 나가서 사업화하면 되지. 그럴 규모가 아니었죠. 어떠하든 제가 정책 연구를 하는 기본 문제의식은 이겁니다. 제가 이 사업에 기업체에서 처음에 시작을 했고 그때에도 확장성을 고려해서 제일 젊은 나이지만 많이 부딪혔어요. 이 개발로 끝나나. 근데 부딪혔던 거를 관찰하지 못했고 결국 이어지지 않고 요거는 수입해오고 또다시 개발하고 팠던 땅을 옆에 또 파버리고 팠던 거에서 또 다른 자산을 또 다른 우리나라가 기네스북에 올 정도로 5년 만에 단 5년 만에 군이 의사결정이 늦어지면서 70% 국산화와 함께 물로책을 다르게 하나 떨어지겠지만 국산화해낸 요 두 가지 모두가 단기간에 완성도 높게 해내는 것은 기네스북감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기네스북감은 그래놓고 이어지지 않은 것도 기네스북감. 확산이 안 되고 지속이 안 되는 거죠. 그것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속했던 스마트 윈도 그 운명을 합니다. 사실은 연구자로서는 또 다른 사업 하니까 좋다고 볼 수 있지만
이게 너무 부끄러웠어요. 이게 뭔가 이러려고 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군에서 개발한 제가 이 개념대로 보지 않지만 중고도 무인기 제가 아는 선배들이 있어요. 굉장히 열심히 했고 어떤 사업보다 체계적으로 잘했어요. 거기 안에 들어가는 복합재조차 굉장히 체계적으로 개발해서 복합재까지 국산화를 다 하고 복합재 국산화가 수출을 했는데 결국 군에 쓰는 거를 이스라엘제에 썼어요. 이게 뭔가 말도 안 돼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나라는 게 제 연구수입니다. 그리고 하나씩 이유를 찾아보고 있고 TO10은 다단계 연구개발의 기회까지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수출 물량으로 보면 조직지역에서 성과는 있지만 그 자체로도 아무것도 없던 데서 출발해 우리나라에서 대단히 박수 쳐줘야 될 일이지만 공간 국가들이 하는 퍼포먼스에 비하면 노란색이 수출 물량이고 파란색이 내수 수출이 압도적으로 많다. 국제 공동을 하고 스웨덴이 한 것도 그 이상으로 계속 다변화돼가고 계속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나 라는 게 질문이고 사실은 선진국가니까 그렇지 라는 질문이 대답이 있어서 터키를 봤습니다. 터키를 봤더니 40년 전에 이탈리아에서 개발한 수입한 모델을 계속 확장해서 자기 모델화해서 국제 모델화하고 한국에까지 수출하겠다고 왔습니다. 제가 그때 깜짝 놀라서 차트를 보고 스케일 이스라엘 1000만 명도 안 되는 이스라엘이 자국 항공기는 없지만 전 세계 항공기를 고쳐주면서 한국 항공도 부상했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나 조금 더 봤습니다. 조금 더 보니까 뭔가 다른 게 있어요. 이 그림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TO10은 이 시점에 시작해서 10년 만에 개발을 하고 이 시점에서 끝납니다. 20년 라이프 사이클. 10년 개발하고 10년 납품하고 이제 거의 단종이 됐다고 해요. 20년 주기로 끝나죠. 얘들은 10년 전에 시작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정부가 계속 지원해서 그렇지 이렇게 단순하게 해석이 안 되는 게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하나의 기종이 끝나기 전에 새로운 기종을 기획하는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그리고 이게 다 납품이 되기도 전에 업그레이드해서 적용하는 선순환 체계가 같이 수식으로 돌아가고 있죠. 근데 우리나라에는 그게 없습니다. 하나의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면 책임이 다 면제되고 나면 지켜보고 봐서 그 다음 계획하고 또 넘어가고 즉 전략기획에 상당한 시간을 투입해야 되는데 그 널리지에 투입을 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때 아까 엑스한테 분석이 없는 정책에 대한 개념 설계가 없다고 한 것과 같이 급조해서 하기 바쁘죠. 뭔가는 하는데 바쁘고 지속도 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자들이 굉장히 힘든 환경이죠. 선행 기술을 한다고 하지만 선행 기술이 후행 사업하고 결합돼 전략 로드맵이나 이런 것도 모호한 채 계속 산학에는 경쟁 관계에 있고 어떤 공동의 목표로서 같이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대표적으로 얘기되는 게 대부분의 국가 사업도 이 두 가지로 나누죠. 조기성과형, 미래성과형 이런 하지만 두 가지 다 중요합니다. 조기성과형은 퍼포먼스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언더 플래닝 하는 게 있습니다. 목표 자체를 모호하게 하죠. 도망갈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반복해서 하지만 올라가지 않습니다. 핵심 부분 해외로 있습니다. 원전 기술력은 원래 그림은 이렇게 쭉 해서 나중에 꽃이 핀다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오버 프라미싱의 문제도 있죠. 장밋빛 미래를 약속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장밋빛 미래대로 전략적으로 점점 쌓여가는 게 아니라 가다 보니까 뭔가 부족한 게 많아서 결국에는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 개발하는 전략은 이렇게 이 전략 자체가 둘 다 실패하니까 SBST 여러 가지 개념을 보는데 스몰 빌드 스몰 테스트 한 번에 이게 왕창에 크게 하는 게 아니라 단기간에 해보고 진화시키고 해보고 진화시키고 이걸 다른 개념으로 하면은 국방 획득 전략, 미국의 국방 획득 전략의 변화된 개념, 즉 에볼루셔너리 액비지션이 있습니다. 진화적인 개념, 즉 기본 기술 개발하고 한 번에 탐색 개발에 가는 것을 여러 차례 나눠서 이 점을 굉장히 전문적으로 잘 짚는다. 이걸 잘못 모방하면 언더 퍼포먼스로 찍다가 계속 격차는 줄어들지 않고 포기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즉, 이 제도에 있어서도 전문성에 위임하고 전문성이 작동하는 시스템이 아니면 제도 자체의 프레임으로는 별 문제가 없다. 네, 그것을 다시 크게 보여드리면 이런 형태고 미국의 에볼루션의 에퀴션 자체를 한 장으로 제가 개념으로 그립니다. 그래서 이 점 자체를 잘 찍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의 수익 전략을 확대해서 보면 뭔가 시스템으로서 모여는 주지만 이 격차가 좁혀지기보다는 점점 사업을 반복하다가 격차는 안 좁혀지고 이런 전략은 아니다. 또는 이런 질문과 긴장이 우리에게 있다.
제가 좀 전에 조금 황당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황당하지는 않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가 연구개발 사업이 총체적인 낭비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기 위해서 드론 사업을 예를 들어서 여시제의 지질환 기구를 있습니다. 그거는 드론 사업 자체를 모두 다 4차 산업이라는 것처럼 3D 프린팅이라는 것처럼 뭐 로지 퓨처로 다들 얘기하지만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물론 저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많은 분들가 떠올렸을 때 공유하는 의식. 그래서 그런 의견들을 모아서 조금 더 탄탄한 전략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장밋빛 미래만은 아니다. 그걸 부정한 이유에 하지만 뭔가 해법이 있다라는 화두를 던졌는데 모자님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조심해라. 여기저기서 많이 들고. 근데 좀 전에 제가 들었어요. 그 여기저기서 많이 들어오는 게 어디서 들어온 건지 전화를 홍보부장을 통해서 외부에서 들어온 게 아니라 내부에서 들어온 거예요. 이거 사업으로 크게 기획하려고 하는데 괜히. 근데 그것도 참 웃긴 게 제가 썼던 그 로지 퓨처가 아니라는 말은 저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업을 결국 심사할 타평가위원들 다 공유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다음 넥스트를 논의해야 될 텐데 그 정도 기본적인 내용을 논의했다고 해서 아니 아군이 칼질한다는 이런 형태로 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부에서조차 얼마나 소통하는 게 힘든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문제를 그리고 요건 뭐 스마트 그린이 개발할 때 허접하게 한 게 아니라 얼마나 그 과정을 거쳐서 했는가 이걸 보여주는 게 내용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정책 실패가 반복이 되는 건 우리가 근원적인 문제를 따로 들어가지 않는데 사실은 서양이 서양다운 제국이 제국다운 근원적인 문제가 아니면 다음으로 나가지 않는다. 13씩 떨어진 게 문제가 되지만 블랙박스 통해서 문제가 규명이 안 되면 해당 기종은 뜨지 못합니다. 자기들이 스스로 바인딩해서 진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 사태에서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당연히 부기장이 위험 사태 주기장이 감지 못하면 땡기게 돼 있는데 부기장이 땡기지 않았어요. 이 블랙박스 보면 저 고립 문화에 눌려가지고 그래서 다 같이 죽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컨설팅 기업에서 이 사회를 교육을 합니다. 한국에 알면서도 왜 다 죽었냐? 고립 문화. 해법은 뭐였냐? 고립 문화를 없애고 조종실에서 권위적인 언어 한국어를 사용하지 마세요. 그래서 모두 영어만 사용해요. 그게 해법입니다. 고립 문화가 소통이 소통답지 못할 때 얼마나 정책이 정책답지 못하고 진화하지 못하고 자율명령이 진화하지 못하는가 그걸 예시로 들 수 있죠. 프로그램 매니지먼트도 많이 얘기하고 뭐 이런 걸 얘기하지만 사실 우리는 과제 단위 내에서 만들고 이 과제를 왜 해야 되는지 미션 스테이트먼트부터 과제 책임자로부터 비롯되지 않고 같이 디스커션에 논의돼서 이해관계자의 어떤 그 다이나믹스나 시장의 욕구나 미래 전망 이런 것들이 통합되지 않으면 과제 단위에서 만들고 성과되고 이걸 끝이죠. 실제 애초에 왜 우리가 시작했지 이거 피드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결과물도 고만고만한 거죠. 결국 이 자체가 도전적인 게 아니라 이 환경 자체가 도전적인 꿈꾸고 스스로 가치 중심으로 해나갈 수 있는 환경이 아니지 않나 그 생각이 합니다. 그래서 나사의 사례를 통해서 보면은 사실은 헤드쿼터 자체가 굉장히 정보 공유 중심 그리고 P&L 수평적인 가운데 베테랑 그 연구자의 관계 가운데 일을 할 수 있는 여기 흑대사를 적어놨는데 이 말은 뭐냐면 나사를 우리나라의 항해안에 뭐 비교할 수도 있지만 항해안같이 거대 조직에서 생겨나는 문제를 미국의 국부들이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거대 사업을 하면은 조직이 필연 수직화되고 발견됩니다. 그래서 나사에는 놀라운 룰이 있습니다. 6대3 이게 아직도 지켜집니다. 거대 체계 사업은 예산의 60%, 10%. 그리고 개인이 연구하고자 하는 자기 주제 연구는 40%. 이 룰을 반드시 지켜요. 개인의 토대를 강화해주는 거죠. 따라서 약간의 룰이 있습니다. 60% 사업에 들어가면 몸은 힘든데 대신 인센티브를 받죠. 40% 사업을 하면은 자기 주제 연구를 하는 대신에 인센티브가 없습니다. 하지만 자기 주제를 연구를 해서 체계 사업, 거대 사업자와 거래를 할 수 있다. 내 이 연구의 전문성을 가져가고 싶으면 충분히 매력적인 사업 계획에 나를 발휘할 수 있다. 사업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러한 그 개인의 토대가 있기 때문에 이 쌍방간에 경쟁이 되고 진화가 되는데 우리는 거대 사업을 이렇게 툭 던져주면 그 사업 하나 자체가 쌓이고 이게 어디나 정책 시스템의 구조에서 나오는 문제, 개인의 어떤 그 영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죠. 그래서 연구를 할 때 하나
하나의 그 국가적인 비전이나 사회적인 컨텍스트 이런 거에서 시작하기보다는 단순히 해외 동향 이런 거에서 시작하죠. 그래서 어떤 아이템 뜨는 아이템을 찾습니다. 그리고 드립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게 왜 했는지조차 남지 않고 Y는 사라져. 그리고 미션 중심으로 한다고 하지만 수직 계열화 되지만 여러 가지 그 출연자들이 서로 경쟁하는 스타일이죠. 미션 스타일에서 여기에서 빠질 수 있는 개념을 포괄하는 횡적인 정단 연결을 하는 게 다파 연구체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가능성을 보이는 걸 하되 학계와 산업계의 구루들, 전문가들 모아서 새로운 가능성을 어떻게 창조할 수 있는가 그거를 아이디에이션하고 맡겨줄 수 있는 그 모든 거를 다파 PM한테 정권을 주되 자기 성을 못 만들게 4년이라는 한시적인 기간 이 모든 게 어디서 왔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정책 설계에서 그래서 다파 연구체제를 보면 미 국방부에서 운영을 하지만 과학재단이나 이런 쪽에서 많은 아이디어를 가져다 씁니다. 이 양쪽을 크로스 연결하는 주체로서 개인을 선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다파 구조 체제의 다파 구조 체제의 장점을 설명한 컨텍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제를 받기만 하면 그것으로 뭔가 자율의 공간이 모두 승인된 게 아니라 우리 이 Y 컨텍스트가 부족한 우리나라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Y를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고 지켜야 되는 그런 숙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 연계말 그 특징을 보면 국가 핵심 전략이 구체적으로 뭔지 이게 사업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 애매하죠. 그냥 사업 단위로 선발이 됩니다. 그리고 사업 단위 지표하고 하부 과제의 총 성과의 합이 부처의 성과가 되고 부처의 성과의 합이 국가의 성과가 됩니다. 말도 안 되죠. 연결은 안 돼 있는데 제가 이 그림을 가져온 거는 기후 2020에서 성과 지표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했는지 구체적으로 하는 건 아니라 이 지표를 어떻게 측정한다 측정 기준까지 있고 그걸 실시간으로 공유를 합니다. 그래서 국가별로 실시간으로 어떻게 바뀌는지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으니까 정책의 피드백 가능성이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의 구조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구조죠. 그냥 밑에 합의, 위에 합의되면서 뭔가 새로운 가치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리고 책임을 던집니다. 당신들이 잡아야지. 그리고 우리는 방관합니다. 자유주의가 없어서. 자리 바꾸고 하면 연속적으로 화살을 던지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지 우리의 언어를 갖지 못한다. 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 전략의 부재, 국가 장기적인 전략의 부재, 우리가 어떤 미션을 책임지고 만들어가겠다는 이 그 자체의 부재가 공유주의 비극이 아닌가. 그건 됐고 사업 단위로 사업만 다루면 되는 그런 과정이죠. 그래서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자기 이익만 추구하면 되면 모두가 그러면 가게 갈 수밖에 없다는 거고 공동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고 강제할 장치가 없는 한 이 비극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명감에 요구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공유의 비극만을 있는 게 아니라 그 비극을 넘어서 자발적으로 넘어서 사례를 관찰한 최초의 여성 경제학, 노벨 경제학 수상자 에미노 오스트롬이 그걸 분석하고 핵심을 얘기해 줬습니다. 그 핵심은 뭐냐? 공유자는 사고자들이 직면한 문제는 그걸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하에서 조직화할 수 있는 대부분 이 조직화에 성공한 것은 지역 산업에서 위기의식에서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다 줍니다. 그래서 후진국에서도 성공했어요. 선진국에서도 성공합니다. 그리고 그 조직화의 핵심은 8가지 룰이 있지만 그 룰의 핵심은 우리 스스로 공동 규약을 만듭니다. 그리고 상대도 그 규약을 같이 지켜갈 것에 대한 믿음이죠. 그래서 컨텍스트와 컨텐츠가 빠진 채 컨텐츠만 계속 얘기하는데 컨텍스트를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보자. 컨텍스트가 부실을 하면 개인은 아무리 도덕적이어봤자 조직 전체는 비도덕적일 수 있다. 그걸 얘기해 주는데 도덕적인 개인과 비도덕적인 사회라는 책장에서 얘기해 줍니다. 개인은 아무리 도덕적이 하더라도 조직은 조직 이기주의 단위로 행동해야 되고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직은 이타주의로 행동하는 것 같지만 그리고 개인도 저도 이렇게 열심히 시작하고 이타주의로 하는 것 같지만 암흑성이라는 인간도 결국 조직 이기주의 안에서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그 부적격 해외 논문 사태 이런 문제가 그 문제를 다루는 거로만 해결이 됩니다. 우리 연구자 사회 전체의 의식의 문제 또는 그 와색 같은 거 아니라 하더라도 외유성으로 출장 다니는 이 문제 그래도 아무 상관이 없는 이 문제까지 우리는 사실은 조금 더 구조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질문까지 던집니다. 즉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컨텍스트는 다루지 않고 와색 갔던 사람 두 번 이상 갔던 사람을 짤 거냐 말 거냐 이 얘기로 굉장히 단문이 줄어드는 요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국가 대형 정책 과제들이 바뀌어 왔는데 결국 고만고만한 것들 세분화되었지만 그거에 대한 비판이 그리고 이런 형태가 계속 반복되는 걸 보면서 한 연구자가 개탄한 겁니다. 이건 제가 개탄한 겁니다. 근데 제가 그랬다고 얘기하려면 좀 부담스러워서 누군가 얘기하는 것 같이 썼지만 저의 목소리도 있고 제 지인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같은 경험을 했던 분들이 같은 개탄을 하는 걸로 저는 써봤습니다. 그보다 더 개탄스러운 것은 세월호 사태 이후에 재난 대응 부인지 사업 이게 마지막 사례인데 행안부가 거기서 재난 대응 R&D 사업을 모집하세요라는 기재부의 특명을 받고 행안부에서 지자체의 아이디어를 지자체에서 갑자기 재난 대응 무인기 제가 심사자로 갔더니 말도 안 되는 것들이 급조되니까 올라왔죠. 제가 말도 안 된다고 하니까 너무나 이상한 반응 좋아하는 거예요. 왜? 다시 안 불려와도 되니까 당신 탈락하면 너무 좋아. 그 될만한 것들 그다음 2차로 가서 얘기를 하니까 그다음 또 말도 안 되는 제가 상상하지 못한 사태가 일어나요. 요 앞에서 고쳐 박사님이 모양만 고치고 컨텐츠는 전략은 아무 데나 없이 그 세월호 사태라는 큰 사태를 두고 어떻게 이렇게 흘러갈 수 있는가. 국가적으로 어떤 재앙과 안전과 이 모든 가치가 사실은 기승전 과제 만들고 보여주고 했다라는 거 이거로 비교되는가? 이거 어떻게 막지? 아무리 얘기해도 그냥 요 앞에서 고쳐라. 뻔뻔하지 않나요 사실? 부끄러움이 없죠. 요 기제를 우리가 어떻게 하자? 우리도 그 중에 일부죠. 여기 있네요. 다파의 오체제 얘기가 많지만 요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우리는 기초연구, 응용연구, 개발연구를 얘기하지만 다파의 오체제는 사실은 목적형 기초연구와 이 기초연구의 베이스한 응용입니다. 그래서 이걸 디파인을 할 능력을 갖춘 사람을 PM으로 뽑고 그 사람한테 정권을 몰아주죠. 하지만 거버넌스는 그 사람이 자기 사이로 가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저는 이 모델을 가져온 이유가 우리가 노벨상 받는 거로 자꾸 갈 게 아니라 그래서 IBS 만들고 뭐 만들고 그럴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다파 PM 출신인데 이 사람의 크레디빌리티가 워낙 높아서 도요타에서 1조 불을 이기지가 않죠. 1조 원이죠. 1조 원을 이 사람한테 투자해서 당신이 원하는 자율주의 이런 사람이 나오지 못하는 것도 우리는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또 이걸 모델로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떠하든 정부 R&D 사업의 문제는 정부 R&D 체제 문제와 출연료 문제가 같이 섞여 들어가 있다. 여기에 대한 3대 비판을 잘 보시면 연구를 위한 연구를 해요. 그래서 해야 하는 일이 애매한 연구를 했죠. 하지만 해야 하는 연구는 뭐냐. 사실 우리 스스로 그걸 정의할 수 있는 PBS 체제 속에서 미션을 얘기를 할 때는 3대 원리를 얘기합니다. 사실은 사무만 아니라 예산과 인력에 대한 권한이 있어야 되는데 인력과 예산에 대한 권한을 해야만 하는 연구를 스스로 얘기해봐라.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기본이 아니죠. 고립된 연구개발. 그래서 융합 연구를 얘기하지만 사실은 우리 스스로 이 확산성을 검증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과 확산성을 누가 하느냐. 출연량 기관장도 저는 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관마다 다를 수 있지만 연심에조차 사실은 들러리죠. 과제 따오면 감사합니다. 세 번째로 얘기되는 거는 이거는 아까 얘기 드렸듯이 산산조각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거는 부처가 풀어야 될 문제라서 작년에 이렇게 얘기했죠. 연말까지. 이건 항상 답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은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이 위의 문제도 해결이 안 된다. 그래서 정부 R&D 체제 문제와 출연료 문제가 섞여 있고 이 문제, 근원적인 문제를 다루지 않으면서 자꾸 출연료 얘기만 하는 건 아니고 우리도 사실 문제를 더 깊이 과제나를 만들 수 있어야 된다. 어쨌든 이걸 좀 나눠봤습니다. 스테피가 홍수영 박사님이 4년 전에 낸 보고서를 정부 차원의 문제, 그리고 연구자 차원의 문제, 그리고 연구자 차원의 문제가 정책 전문인들 차원의 문제와 결합이 되어 있고 이 차원의 문제가 정부 차원의 문제와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더 나은 대안을 만들고 언어를 만들지 못하면 정책인들도 진화하지 못할 거고 정부도 대안을 만들 때 기승전 정책 과제 이런 정도에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연료 내부 요인의 비판과 한계를 여러 가지로 봤습니다. 앞으로 9페이지나 되는데 이걸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목만 주요 사업의 전략적인 활용이 책을 펴낸다. 그리고 우리는
내 권한 없어. 원장님도 그 얘기하죠. 내가 오기 전에 이전전에 다뭐돼 있어. 하시죠. 근데 의지의 문제이지 않나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계는 분명 내부 통장의 거버넌스 문제가 있죠. 그다음에 가시적인 솔루션이나 순수 미처 연구를 선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즉 출연인으로는 사실은 국가 핵심 체계에서의 허브로서의 기능인데 연구자들은 이쪽으로 가거나 논문이 잘 나오거나 아니면 기술이적 성과를 내는 이쪽으로 고만고만하고 낮은 열매라고 하지 거대 열매를 장기적으로 낼 수 있는 요거는 회피하는 성향이 있죠. 하지만 이걸 유인하도록 연구자를 탓하기보다는 국가사회의 어떤 그 시스템 설계를 어떻게 할 거냐. 즉, 이 문제를 너무 강조하면 사실은 구축 효과가 실제적으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쏟아부을수록 혁신이 유발되는 게 아니라 혁신이 왜곡이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연구자 선호도에만 집중하면 잘 알듯이 스위디시 패러독스가 이어집니다. 하지만 말씀드리고자 하는 한계는 이런 문제 자체를 연구자의 어떤 사명과 비즈니스 모델이 뭐냐면 이런 것들로 해결이 안 된다는 구조적인 문제라는 인식이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첫 번째 종료고요. 벌써 첫 번째 종료인데 이제 50분 가요. 두 번째 피스 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5분 내고 싶은데 네. 그렇죠. 결국에는 이민영 박사님의 보고서에서 가져온 건데 스피가 진단한 것 중에 출연연을 외부에서 바라봤을 때 뭐가 문제냐. 여전히 조직의 경제성이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시급히 해결해야 될 것들이 뭐냐. 당연히 이 기대를 얘기합니다. 국가의 핵심의 허브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좀 해줬어요. 기술 이전료가 R&D로 환원되는 이 문제도 담당이 있어요. 그래서 50대 50으로 가는 이 문제. 중요한 단어로 생각해 볼 때가 됐다고. 해외에서는 30%가 됐습니다. 우리는 50%를 하는 게 연구자들의 참여를 독려하게 되죠. 하지만 고만고만을 해야죠. 과제 내에서 해야 됩니다. 사실은 30대 30% 하고 대신에 해외처럼 과제 내에서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인큐베이팅 할 수 있는 그렇게 하는 게 좋다. 내부 갈등 해소 역량 이것도 문제입니다. 지라시 투선 현상은 투선 내는 사람 문제가 아니라 우리 내부에서 갈등 해소 역량이 없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요거는 그 출연자 내부에 스스로 갈등 해결하기 위한 어떤 그 자치도력 이 대부분 부족하죠. PBS 관련해서 이번에 현장 25개 간담회했을 때 대부분 찬 반으로 나뉘죠. 그것도 전략적으로 행적인 한국이었다. 의외로 전통적으로 기계연이 TBS에 찬성해 왔습니다. 굉장히 유리한 입장이니까. 근데 기계연이 이번에 거세게 반응했어요. 왜 이런 반란이 일어났을까? 관련해서 깜짝 놀랐어요. 이 반란이 일어난 사태를 제가 송영훈 본부장님한테 드렸어요. TBS의 폐해를 깊이 느끼는 선배들이 미리 사전 투표를 했어요. 젊은 과제 외부 스탁을 많이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좋지만 미션을 이루어가지 못한다. 이걸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이 혼이 전달되면서 선임 연구자가 결사 반대를 했죠. 그리고 결사 반대하니까 고액 관료가 준비된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월급이 줄어들 텐데 그래도 반대할 거야? 준비된 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뭐냐? 우리 미션을 이루어. 결국 소통이 혼을 깨우는 거죠. 연구자가 나쁜 게 아니라 고객력 연구자들이 많아집니다. 인력 부서가 없어지는데 이분들을 어떻게 할 건가? 전략 평가는 이런 말들이 나오지만 사실은 이분들이 뻗어갈 다양한 경로를 만들지 못한 이 문제를 좀 얘기해 보도록 하지 않을까. 이런 문제, 주의의식의 문제, 연구 품질, 시스템 엔지니어링이나 이런 것들이 애트리에서만 큐마크 제도가 있는데 이런 문제를 확산을 키우고 있습니다. 국가 전략의 구심적으로서 미션을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출연진들이 발표해봤자 발표할 권한도 없고 이러한 그 권한이 지금은 임무가 주어져 있지 않지만 사실은 이런 역할도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기승전 출연금 상향의 문제보다 출연금을 잘 활용하고 실질적으로 절대 규모는 상향이 됐습니다. 그래서 40% 정도로 상향이 됐는데 30%. 물론 이 중에 절반은 운영비, 그 시험 시설비, 즉 실질적인 주요 사업비는 20%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연금을 제대로 배분하는 것을 좀 고민해 볼 때가 아닙니다. 그래야 우리가 매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잘 알려진 축적의 시간인데 요 얘기만 하겠습니다. 인천 대교를 얘기하면서 일본에서 도면을 가졌고 나중에 중국에 도면 가지고 생겼다고 하지만 문제의식을 지금 가진 게 아니라 20년 전에 가지고 역사를 보면 20년 전에 정부가 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서울대 통합과를 전체 다 미국에 보낼 정도로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대기업하고 전혀 연결이 안 되죠. 대기업은 기승전 해외 모델을 가져오고 우리는 기승전 계속 기초의 모델을 가져옵니다.
결합이 안 된 이 문제를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엔지니어링 산업 분야만 아니라 이렇게 엔지니어링 신산업 분야도 있고 하지만 최근에 뜨는 수소 연료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수소 연료전지를 문제 삼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연구 사업이 그렇다는 거고 수소 연료전지 그분은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에요. 인격적으로 또 존경받는 분인데 그분하고 토론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수소 연료전지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현대차가 수출을 하고 산업 제품화를 했는데 현대차 10년이 지난 지금에 현대차랑 협업한 게 있느냐?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왜 없느냐? 그 질문까지 던졌습니다. 왜? 유리적인 분이십니다. 왜 없느냐? 라고 던지니까 결집력의 문제. 우리가 결집력이 없다. 무심점이. 현대는 우리 찾지 않고 우리가 같이 기술 로드맵을 공유하자고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는 거죠. 이 문제까지 좀 데려가겠습니다. 거버넌스 문제를 보면은 이게 스태피에서 최근에 조사한 건데 연구자들의 의식이 거버넌스 문제가 국가가 풀어야 될 가장 핵심적인 문제다라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다르게 해석하면 외부의 문제가 아니면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희망이 안 보인다. 이거로 바뀌지 않을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어떠한 대외 이해관계자들은 유승민 의원인데 당신의 의견을 좀 단일화해보세요. 아니시면 컨트롤 타워나 국가 조정만 하지 말고 당신들이 이제 민주화 시대니까 언어를 만들어보세요. 그 얘기를 했습니다. 출연이 왜 존재해요? 홍승 박사님 더 아픈 얘기를 했죠. 출연이 스스로도 더 관료화됐다. 실력주의, 수평적인 이러한 문화가 아니면 어렵지 않다. 이 부분을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아까도 얘기했지 다시 기술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출연도 견제 구조를 가질 수 없는 이런 한계가 있다. 홍승 박사님이 얘기했지만 고객 연구자를 뻗어나갈 여러 가지 밑에 예시를 한 이런 길들도 아직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김현자 장관님이 말씀하신 모든 부분은 전자실무에서 강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출연연의 구조를 사실 자축으로 보면 이런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것은 죄송합니다. 연구에 계신 분이 계십니다. 대부분 사이드라인화 되고 있죠. 주변화되고 확대되고 이건 맞죠. 그래서 과제 중심으로 운영되는 거에 한계가 미션 중심으로 돌아가는 한계가 이런 문제라고. 이번에 항원 조직 개편을 하면서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이렇게 매트릭스로 하자고 했는데 이쪽 가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렵죠. 잘 안 되는. 근데 우리 내부에 서로 간에 신뢰가 없구나. 신뢰가 축적이 되는 게 상당히 오랜 시간을 요구하는구나. 하지만 거기서 제가 더 놀랐던 건 어차피 원장님 그만두면 고백할 텐데 그게 더 좋은 시스템이고 가야 될 길인지 몰라도 어차피 원장님 그만두면 그냥 수동성이죠. 저는 제가 보는 수동성. 우리가 그 길이라면 우리가 만들어가야 된다는 의식보다는 그런 무력감. 근데 한국만의 문제일까? 모두의 문제는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내부 연구경의 거버넌스를 진화시키는 그 방안 중에 하나로서 오버지로 만들었다고도 볼 수 있지만 여기 계신 금창석 대표님이 갖고 있는 블록체인 기반의 의사소통 기제가 있습니다. 지금 SNS 시대일 뿐 아니라 블록체인 기반에서 의견을 결제해 갈 수가 있습니다. 연구에 있을 때 그림 그리는데 연구 아이디어를 빼앗기는 거에 대해서 출연진 연구자들이 상당한 분노를 갖고 있습니다. 내가 제안해봤자 저 사람이 사망이고 계속 자기 부처 확대가 나한테 기회가 아닙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연구의 아이디어를 블록체인 기반의 어떤 DB에 놓고 그 DB에 대해서 좋은 연구자들이 투표를 하고 조언을 하고 점점 성숙시켜가서 오너십이 유지가 될 수 있게 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포위 유지입니다. 우리 스스로 만들어갈 고민이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박형 원장님 지난 얘기지만 많은 계획을 시켰습니다. 제가 이 말씀 한 줄 한 줄에 엄청난 영혼이 들어있다는 걸 알 수 있을 만큼 개혁을 하셨는데 이런 금융 사례뿐 아니라 사실은 적극적인 개입의 반대 사례들도 있습니다. 원장님 바뀌면 원장의 성향에 따라서 큰 사업들의 방향을 좌지우지 됩니다. 그런데 이게 원장님의 문제인가? 기반이 없었다는 문제는 아닙니다. 합의의 기반 없이 개인의 감각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윤리적인 딜레마가 있죠. 해외는 보통 기획 단계에 굉장히 힘들고 나갈 때는 스무드하게 나간다고 합니다. 감사나 이런 문제도 고민하고 우리는 끝나고 나서 추적 감사까지 하겠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들어가기 쉽고 엔트리를 쉽고 상당히 큰 갭이 있습니다. 이 갭이 저는 윤리적인 의식의 도전이라고 합니다. 연구자를 이론적으로 동기는 3대 동기가 있다고 보죠. 호기심과 명예와 도움입니다.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돈이 추가될 때 이 갭 사이에서 윤리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과제 행동 자체가 전략적 유효성이나 자율에 당신한테 위임한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승인이 아닌데 이 갭을 잘 지켜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영역이 있으면서 사업들을 분석해 봤습니다. 대부분 연구를 위한 끝나고 할 수 있는 연구, 비주력 산업의 어떤 기초 연구, 요걸 하다가 이쪽으로 뻗어가야 되는데 뻗어간 케이스들이 사실은 어디 있을까 많이 찾아봤습니다. 대부분 이쪽으로 뻗어가죠. 산업화 쪽으로는 잘 못 뻗어가고 한 단계 거쳐가고 성과를 보이고 그 다음에는 실질적으로 대박을 터뜨릴 경우도 있고 공공사회문제 해결으로 뻗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델들을 더 확장해 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 모델 중에 하나가 오늘 패널 오신 기계의 송영훈 박사님이 만든 하나의 그 거대한 플라즈마 기술로, 저온 플라즈마 기술로 10여 년째 기술 이전 기계에 의해서 톱을 달리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배경에는 그 이전에 20년간 사실 쫄쫄 굶는 연구 시도가 있습니다. 아무도 안 알아주시면 그러시죠. 그래서 이 송영 박사님 그린 건데 가져와 봤습니다. 연구란 뭔가 노예적 특성과 예술가적 특성이 같이 있다. 이걸 가리고 요거 같아요. 요 영역을 하다 보면 이 두 영역이 같이 있다. 송 박사님 기사에서 가져왔어요. 연구자들 아주 함께하죠. 그리고 이 랩을 만들고 뭔가 좋은 모델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제만 쫓으면 사실은 이 뭔가 빨리 달려가는 말 같지만 사실은 먹이를 쫓는 사냥개 취급을 당하면서 자존감도 다 잃어가는 이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서 노예적 속성과 예술가적 속성을 밑에 가지고 통합해가는 데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는 보통 형태로 우리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아까 항우의 사례도 드렸지만 주인이 바뀌면 어떻게 될까? 주인한테 또는 부처에 찾아가서 흡수를 하죠. 그래서 PBS 문제로 해결되죠. 하지만 기계는 아까 다른 사례가 보여주듯이 소통을 하면 의식을 깨우칠 수 있고 뭔가 주인 정신도 만들고 문제 해결 수치로서 나설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연구의 내부만 아니라 국가 사회와 소통하는 이런 문제까지 생각을 해요. 축적의 시간, 축적의 길을 얘기하지만 사실은 축적의 시스템으로 보면 그 시스템은 출연입니다. 축적의 시스템으로서 출연이 어떤 모양이 돼야 되고 어떤 토대가 필요합니다. 기반장이 바뀔 때 바뀐다고 할 게 아니라 바뀌지 않을 스테빌리티, 전략적 스테빌리티를 우리 스스로 어떻게 만드는 이러한 그 의식의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반 인주의 이런 말은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문제. 그리고 외부에서 이런 핑계를 댈 때 우리는 뭐 이런 얘기를 하죠. 하지만 우리 스스로 낮은 저수지가 났다. 출연연의 출연물이 났다고 얘기할 때 우리 스스로 돌아가야 될 거는 저수지로 우리 방출하지 않습니다. 연구력을 또는 프로젝트를 계속 이어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출발이 21개 개혁 의제 중에 핵심적이라고 봤던 파란색으로 한 4개의 의제 중에 거버넌스와 관계된 2개 기제는 지속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의미하는 바는 사실은 관심의 저하라기보다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주제다라는 것 같습니다. 이 2개 주제가 뭐냐면 산학의 공동연구협의회랑 출연연 공동연구센터 설치입니다. 이게 개별 기관이 의도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아니나 다르다는 문제는 잘 진행도 되지 않았고 설문조사에서 계속할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퀘스천이 있습니다. 이 질문을 사실은 기관장님들이 가져야 되고 연구회가 가져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인식의 문제로 인식의 경우로 보면 3가지 오류가 있다고 합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사유중단 클리시가 있고 환원주의가 있죠. 큰 문제를 우리가 익숙한 어떤 개념으로 하고 그리고 확정 표현과 연구자들의 문제를 이 3가지를 모두 보면 우리의 인식이 굉장히 터널이죠. 굉장히 단순이죠. 그리고 우리의 언어가 단계를 만들어가고 합의를 이끌어가고 이계를 조정하는 언어를 이뤄보다 그 중에 대표적인 걸 이렇게 들어봤어요. 고령화 문제나 5만 명 양성이나 해야만 하는 이런 것 자체보다는 우리가 이런 단어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봤고요. 거버넌스 문제까지 생각해봤습니다. 거버넌스까지 확장해본 이유는 출연연 스스로 주체가 되지 않는 답이 없다라는 거. 이미 그런 시대라는 거. 이미 구글 워드 서치에 보면 거버넌스라는 용어가 2000년부터 갑자기 핵심 용어가 됩니다. 거버넌스의 핵심 중에 하나는 연구개발 거버넌스가 있고 그 연구개발의 거버넌스 핵심은 기능 주체들의 투명성, 책무성과 연구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뭔가 대안을 만들어갈 때 이미 시대가 그걸 요구하는 거다라고 생각해보고 말씀을 한다는 겁니다. 자치 거버넌스의 조직화에 대해서 최대 도전은 저는 인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걸 해야 된다. 라는 인식 자체. 이런 얘기를 한참 얘기해보면 연구자는 이제 동의하면서 나는 바쁘다. 연구하기 얼마나 힘든데, 논문 읽기가 얼마나 힘든데, 알지 않냐. 이해하기 복잡하다. 누군가 해주면 좋겠다.
그리고 제일 황당한 답변이 제가 참 좋아하는 분들이 솔직하게 비난을 하시죠. 우리는 시키는 딱 잘하는데 이게 참 솔직해서 감사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얘기를 가져와 봅니다. 스펜스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소통에는 자연스럽게 알고 나면 자연스럽고요. 네 가지가 제가 오늘 말을 얘기했지만 우리는 한 가지 말을 함으로써 네 가지 말을 소통의 자체입니다. 내가 한 말, 하지 않은 말, 한 말과 하지 않은 말의 경우 내가 어떤 말을 선택할 건가 그리고 이 모든 세 가지의 컨텍스트 얘기해보고 있습니다.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말이 안 통하면 내 말을 크게 하죠. 이게 전통적인 공돌이들을 합니다. 관료들은 배경만 싹 바꿔버려요. 그건 당신 얘기, 다른 컨텍스트가 아닌 거죠. 이래버리면 우리는 싹 작아져버려요. n분의 1이 되는 거죠. 우리 스스로 컨텍스트, 거버넌스 문제, 국가 R&D 연계발 사업의 시스템적인 문제를 고민하지 않으면 우리가 언어와 대화를 만들기 위해 제한이죠. 관심을 갖고 주의의식을 갖는 게 가장 큰 걸림돌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발표 제목을 요거로 잡았어요. 그리고 작은 제목을 Deep Change or Slow Death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슬로우 제목은 인식의 도전으로 잡아봤습니다. 하지만 원래 하고자 했던 얘기는 이거였어요. 근원적 계획을 위해 지속적으로 토론토리가 필요한 어떤 주제와 토대를 묻죠. 제가 이걸 스스로 정의하는데 부담도 있어서 못했지만 이 결론까지 못 갔지만 제가 뭔가 정의하는 자체가 지금은 의미가 있습니다. 같이 지금 고민하고 정의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아까 짧게 넘어갔던 10몇 가지의 내용이죠. 외국 반도 그 중에 하나이죠.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하나를 들어라 하는 이거 자체보다는 이게 아니다. 우리는 과연 이 모토를 공유하고 이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딥체인지가 아니면 점점 의미 없어지는 연구자로서의 삶 그리고 국가와 사회에 희망을 주지 못하는 출연자의 모습으로 남지 않을까라는 거에 대한 위기의식을 우리 스스로 공유하고 있다. 여기부터 출발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했습니다. 적인 의견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질문은 패널 토론이 끝나고 기대행사